우리 신승우님 나와 계신가요? 우리 신승우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경화 시대를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조차 총선에서 혹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도 좌클릭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디에도 중도 우클릭이라는 말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좌경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입법 실명제입니다. 물론 현재 국회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발의된 법안을 어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그와 함께하고자 제안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특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민식이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효용을 떠나서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감성팔이법인 민식이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민식이법의 시작 자체가 저는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민식이법은 잘못되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10일이 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2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악법의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민식이법이 아니라 민식이법의 대표 발의자인 강훈식 의원의 이름을 붙여서 강훈식법이라고 이야기했었다면 과연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저는 적어도 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아니라 강훈식법이라고 부르고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한 발의자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아니라 그 법안을 발의하는 대표 발의자의 이름을 부른다면 추후에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재선이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지만 만약 그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롭게 끼쳤다면 낙선이라는 국민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책임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근시안적이고 지금 정치적인 논리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법안을 발의하는 행태는 없어지고 점차 국회가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조금씩 대한민국이 좌경화 시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대학별 고사의 실시입니다. 수능 제도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이념의 장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좌파 인간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시장 논리, 경제 이론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 라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 고등학교 3학년 EBS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가 실렸습니다. 기업은 실패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자연 자원을 무단으로 착취하고 생물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실패했다라는 반기업적인 지문이 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포스트 모더니스트 학자들, 에리 프롬이나 지젝과 같은 학자들이 영어 지문에서 그들의 사상이 녹아있는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능 일원화 제도에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좌익적 사상에 담겨있는 글이 한 번이라도 제출이 된다면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그 지문을 읽어야 하고 틀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읽어야 하고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읽어야 하고 그 지문 속에 나와있는 문법과 단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발적으로 좌익적인 글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게 되며
중고등학교를 성실하게 졸업한 아이들은 스스로 좌파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수능 일원화 제도입니다. 그렇게 전교조뿐만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저는 부패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좌파적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좌파 이념의 고속도로로 전락한 수능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별 고사를 부활시켜 수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스스로 다양한 이념을 공부하게 만들어 가짜뉴스가 판치더라도 그 가짜뉴스에 쉬운 선동에 쉽게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기에 수능 일원화 제도가 아니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좌경화 시대를 극복하는 데 옳은 방안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80년대 운동권이 청와대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이 대한민국이 좌경화 시대를 극복하는 40년의 첫걸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와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연설자입니다. 다음 연설자는 허수빈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이고요. 허수빈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뭐 앞에 분들처럼 큰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보수 정치, 진보 정치를 떠나서 정치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요청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나이 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설이었습니다. 한 해를 넘어가며 문득 또 이제 나이 먹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과연 이 늙는다는 거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몸이 늙는 신체적인 노화일까 아니면 정신적인 노화를 늙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아직은 이제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생생하고 밝으신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떤 게 늙음일까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대략 30년 정도를 젊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100세 시대에 인생의 7화를 우리는 이제 늙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흔히 이제 푸를 청자에 봄춘자를 써서 청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말 짧아지는 이 봄의 계절처럼 더 찰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희가 이제 청춘이 아쉬운 이유가 비록 기간이 짧아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이라는 말에는 흔히 이제 건강, 생명, 도전과 같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늙는다는 것, 다른 말로는 이제 젊음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생산성을 잃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늙기 싫은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공포가 아쉬움 그 이상의 상실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재할 의미가 없는 흔히 말해서 이제 골방신세라고 하죠. 골방신세가 되어가는 그런 좌절말입니다. 현재 이제 젊음의 풍기 현상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저 같은 청년을 미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청년은 정치권에서는 말하자면 하이패스 타이틀을 달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청년 할당제 같은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롭게 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청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를 느낀 것이 이 청년들이 청년으로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안 늙을 것처럼요. 그러나 젊음은 찰나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이 초고령화의 풍파는 지금 저와 같은 그리고 자기가 청년이라고 외치고 있는 2030 세대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늙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청춘 예찬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찬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 두려운 노년이 쏜살처럼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부양 부담이 점점 증오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늙음에 대한 회피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년의 소외와 배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현재 제도권에서 보수 진보를 할 것 없이요. 늙음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생산성을 가진 어떤 주체로서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하려는 논의는 거의 공백에 가깝습니다. 늙음을 어떤 떠나갈 날만 바라보는 그런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대하는 이러한 관점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노년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노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다양한 지평 속에 풍성하게 논의되었을 때,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 연령으로 관심을 확대했을 때 사회는 이 고령화의 비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저와 같은 청년 정치인이 자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갔을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